네,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 경선에서 경쟁했던 각 캠프의 후보들 또 주요 인사들이 다 참여했는데요. 면면을 한번 짚어보고 요즘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까지 모바일 투표율이 54.5%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ARS까지 하면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례적인 높은 투표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총괄 상황실장으로 오늘 됐죠.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선관위원이죠. 성일종 의원이 패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봅니까? 네, 삼수생이죠. 안철수 대표의 자신감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야권 후보 내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3번 도전하다 보니까 뭐 했던 공부 또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으니 처음 할 때보단 낫겠죠. 경륜이 쌓이는 공부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구수 정도 하면 아주 자신감이 있겠네요. 대통령 구수하려면은 예. 한 50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프닝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영광 인터뷰는요. 네, 오늘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 홍준표 캠프의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출연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 있는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나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으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선관위원이죠. 성일종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뭐 이번 주 아주 바쁜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선대위 얘기도 할 거고 국민의힘 경선 얘기도 할 거기 때문에 두 당사자들이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토론보다 토크로 우리는 또.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주제 이재명 선대위 소식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할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 경쟁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팀을 강조한 선대위에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상임 고문을, 송영길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을, 이낙연 캠프 좌장이었던 서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요. 이재명 후보의 복심인 저기 계신 김영진 의원은 총괄 상황실장을,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종종 언급됐던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부실장을 맡았습니다. 이와 함께 일찌감치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 1일 1정책 발언을 내놓으면서 메시지도 선점하려는 상황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힘 반응 싸늘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선대위 인선에 정책으로 대장동 의혹을 감추려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재명 선대위의 추락으로 본격 대선전이 한층 가까워진 모양새입니다. 네, 첫 주제는 선대위 띄운 이재명으로 갔습니다. 오늘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선대위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콘서트처럼 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모습이 이제 나올 텐데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다 일일이 악수를 하고 저 파란 마스크도 이제 민주당 색깔이어서 마스크를 파란색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 주문 제작을 하신 거군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렇게 연설도 하고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춤도 추는데 이재명 후보가 춤은 그렇게 연습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춤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표정이 상당히 안 좋네요. 표정이 조금 이렇게 밝진 않더라고요. 예. 근데 평소 무표정일 때 딱 저 김영진 표정이죠. 의원님 상당히 표정이 좋은데. 예. 다른 후보들에게 저렇게 민주당 점퍼, 다른 후보는 이제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같은 점퍼를 입고 원팀, 드림팀을 얘기한 출범식 모습이 있었습니다. 후보 캠프에 이어서 선대위에서도 김영진 의원님이 상황실장, 총괄을 맡았습니다. 최측근을 인증받은 거죠, 사실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맡은 건가요? 네네. 민주당 원팀 중에서 인선을 제일 잘했죠. 예. 네.
인품도 좋고 다른 사람은 다 실력도 있고 별론데 이제 여야 김영진 의원, 의원님만? 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김영진 의원은 상당히 좋은 의원이고 실력 있는 의원으로 통합니다. 또 제 지역구 옆이기 때문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특히 훌륭한 분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면 일찍 잘립니다. 서산 예산, 그렇습니다. 고향 예산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군 이제 수원에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총괄 상황실장이면 상황실장이 또 다른 몇 분이 계시던데. 공동 상황실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캠프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여성을 대표해서 고민정 의원이 같이 오셨고 해서 예. 그 같이 진행을 하고 그걸 좀 정리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상황실장이면 선거운동 기간 또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에 주요 돌발 이슈에 대해서 최종 결정해서 대응하는 그런 분이 상황실장 맡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어. 김영진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 이 자리가 굉장히 청와대로 따지면 국정상황실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중요한 일 같은 거 있을 때는 뭐 후보하고 직접 보고하고 이러기 전에 즉각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아주 예리하게 그 전면에 나서 싸워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황실장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자리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윤건영 의원이 했던 역할을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후보 선두에서 역할을 맡게 됐군요. 예. 정진상 부실장도 있더라고요. 비서실 부실장으로 같이 이제 상황실 역할을 부실장이 하죠. 아닌가요? 아니죠. 비서실 비서실장. 부실장입니다. 비서실 부실장이고 상황실은 말씀하셨듯이 본부가 한 대략 17개, 18개 정도 되는데 그 본부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잘 조정 통합해서 총괄선대본부의 위원장님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는 일입니다. 정진상 부실장의 경우는 이제 대장동 의혹에서 예. 야권에서 특히 이제 뭐 관련이 있지 않냐라고 나오는데 이제 부실장 그대로 가는 거는 뭐 그런 거 전혀 없다. 연관이 없다.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정진상 실장을 빼놓고는 대장동을 수습할 수가 없겠지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직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래서 녹취록에서도 나왔잖아요. 정 실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황무상 사장인가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다 도시개발공사 나왔는데 사장 사퇴 압박 때 그렇습니다.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성남의 시장을 하면서 대장동 사건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정진상 실장이 비서실에 있으면서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상. 그래서 아마 청와대를 가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저희는 충분히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띄워주시더니 바로 이제 또 직공이죠. 예? 직공. 직공. 제 보기엔 뭐 그렇게 그런 정도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예.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혀 연관이 없고 실제로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서실 부실장으로서의 이 일들을 경선과 본선에 같이 한다. 그런 취지에서 같이 한 거죠. 오늘 사실 경선 때 가장 이재명 후보에게 각을 세웠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서른 의원님이시잖아요. 오늘 출범식에도 왔나요? 오셨죠. 표정이 어땠습니까? 표정이 아주 좋았죠.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정을 진력을 다하겠다. 원팀 드림팀이죠. 이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안아줄 때는 표정이 약간 이렇게 확 좋진 않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한 3주 됐잖아요. 3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경쟁한 시간보다는 예. 서로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수백 배 많고 민주당이 2016년 이후로 당의 문화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뭐 무슨 계보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문화는 완전 사라졌고요. 경쟁은 치열하게 그러나 경쟁한 이후에는 원팀으로 한다 하고 오늘 이낙연 그 후보도 예. 이낙연 대표께서도 전체 지원 연설 때 그 말씀을 명확히 하시더라고요. 예.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 경쟁은 치열하게 그런 이후 승리를 위해서 원팀으로 나가는 민주당의 정신과 문화를 우리는 지키고 이번 대선 이기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잘 마무리됐어요. 민주당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원팀이다 이렇게 아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저희가 반대에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여당의 집권 여당의 후보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됐는데 원팀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대장동, 정자동, 백현동에서부터
대장동에 1조가 넘는 가까운 돈이 지금 7명한테 준 거 아니에요?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개인 땅을 뺏어서. 두 번째, 백현동 같은 경우는 식품연구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식품연구원에 연구원 부지. 부지를 자연녹지입니다. 거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데 이걸 4단계를 띄어서 준주거 지역으로 해가지고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내가지고 3천억을 빼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가느냐. 성남시장 선거할 때 선대본부장이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정자동에는 2006년 당시. 그렇습니다. 정자동에는 한국가스공사가 거기서는 대구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지가 크거든요. 그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데 또 이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또 바꿔가지고 또 여기 1,800억인가 또 이득을 또 빼나갔잖아요. 이 모든 일들, 여기에 조폭 문제, 모든 일들이 함께 믹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역사상 이런 후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얘기는 거의 100% 가짜뉴스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도 가짜 뉴스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식품연구원과 한국가스공사 자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사실은 그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매각을 하고 매각됨을 가지고 이전한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보존해 나가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공문을 보내서 이 땅이 매각될 수 있도록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그런 공문까지 공개했지 않습니까? 아,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당시죠. 보내네? 국토부가 보냈던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에 국토부에서 보낸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가 보낸 거죠. 그래서 용도를 좀 상향을 해달라는 상향을 거죠. 하지 않으면 그 안 팔리니까. 부지가 매각되지 않고 매각되지 않으면 그 지방으로의 공기업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고 식품연구원이 그 땅을 팔아야 그 돈 가지고 지방 가서 땅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연 녹지만 안 팔리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이제 그 기체를 발행해서 먼저 부지를 짓고 그런 다음에 이거 매각해서 갚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식품연구원과 가스공사가 동일해요. 자연 녹지는 있는 그대로고 7, 8차례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안 되고 계속 그 누락이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유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종 상향을 하더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적극적 행정을 하라. 해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이 안 맞아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그런 지시가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그런 요청을 하니까 성남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스공사는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아주 위치에 제가 가봤어요. 저는 여기는 식품연구원과 가스공사 다 가본 자리예요. 또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인데 올려주더라도 일반 기업, 굉장히 그런 지역에는 많은 기업이 오고 싶어 하잖아요. 또 민간 기업도. 그러니까 그러한 연구소나 민간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팔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심지어 그 임대주택 100%를 짓게 돼 있는데 이거를 10% 낮추는데 사인까지 해줬어요. 서민하면서. 그래서 의원님, 근데 여기에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잠깐만요. 식품연구원의 부지 소유권이 박근혜 정부 거였어요. 성남시가 아니라.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연합니다. 그런 소유권에 대해서 그러면 철저하게 그럼 자연 녹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매각하라. 당연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그러면 매각의 조건을 하기 위해서 바꿔서 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걸 하니까 왜 했냐라고 하는 게 그게 말입니까? 자, 뭡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국가기관이잖아요. 예. 민간 땅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민간한테 불화를 할 때 이 자리를 불화를 해도 살 사람이 많아요.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아니면 8차례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4단계를 뛰어 올랐잖아요. 1종, 2종, 3종인데 자연녹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을 조금만 올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곳에 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가고 나서부터 아파트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한 곳은 3천억, 한 곳은 1,800억을 벌어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50m 옹벽의 아파트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붕괴 문제도 있고 굉장히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예. 사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백현동 지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본인 그 사업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18년, 19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자기는 다 망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즉, 그 식품연구원의 매각도 사실 국토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종상향을 촉구하거나 계속 얘기했던 적극적 행정을 얘기했던 건 박근혜 정부였어요. 예. 그래서 그에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대로
그 속에서 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나가면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이 높아지는 부분 높아진 대로 그럼 그 높아진 이익을 어떻게 이익을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엔 제도 개혁이죠. 두 분께서 대장- 합의할 수 없는 자, 얘기들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네. 정리를 좀 할게요. 대장동을 비롯해서 백현동, 정자동 다 이재명 지사 계실 때, 이재명 지사의 시장으로 있었을 때 벌어진 일들이고 이 모든 이득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에 의해서 개입되면서부터 이득이 폭발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김영진이 그렇기 측근인데요. 때문에 단 1원도 받은 적이 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 역사상 이러한 오해받는 또 녹취록이 나오고 모든 증거물이 나오잖아요. 수사를 끝까지 자, 지켜보면 되죠. 수사를 저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가자는 거지. 그런데 백현동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사실은 네. 저 얘기를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민주당 역사상 이런 후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원팀 선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민주당은 비교적 그 안에 역동성도 있고 비판 기능도 있으면서 필터링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 걸러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군대 조직보다 더한 일사불란하게 해가지고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분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놓고 민주당 전체가 비판 한마디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힘도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그 급보다는 더 특급인데요. 그러니까 상위급인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얘기도 또 할 건데 일단 말씀하신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고서는 당시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까지 사실 종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집수가 세대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건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 제기인 거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특혜가 확실하게 일어났지요. 네, 민주당에서는 당시 땅을 가지고 있던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안 팔리니까 좀 상향을 해달라라서 비싸게 팔아라라고 올려준 거다 성남시가 당시에 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주장은.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판단할 문제고 왜냐면 한쪽에서 정리하면 또 다른 쪽에서 정리를 해야 돼서 이만하고 제가 가시죠. 드라이하게 국민들이 다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성일종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자꾸 전국민 재난지원금부터 여러 정책을 내놓은 거는 뭐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상황이 몰려 있잖아요. 급하잖아요. 네. 지금 뭐 대장동에서부터 조폭의 문제까지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새로운 뉴스를 생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좀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고 음식점도 총량제를 하자. 또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겠다 얘기를 하질 않나. 주 4일 근무제 하자 그래요. 이 주 4일 근무제 같은 거 얘기한다면 노동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산업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를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지금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이렇게 막 던지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주워 담아요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경우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뭐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다. 또 물러서시고 그러는데 집권 여당 대표는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장동이라고 하는 큰 산불은 이제 다 잦아들었고 조금 이제 잔불 남아서 계속 공격하시는데 김영진 계속 의원님 글로 계속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막판에 어려우실 거예요. 계속 하세요. 제가 보기엔 계속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저희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비전으로 가겠다. 왜냐면 대선 후보는요. 과거 회고적 투표를 하지 않아요. 내 삶과 우리나라를 어떻게 미래를 바꿔나갈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사실 선택하는 미래 비전 투표를 보통 대선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는 국민에게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좀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는 여야가 논쟁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하겠다. 그래서 정책 이슈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그러면 거죠. 정책 이슈에 뭐 또 준비하는 게 있나요?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도 또 막 그럼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시작이고요. 아까 우리 후보가 직접 그 행사장에서 얘기했듯이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위원회를 통해서 저성장의 이 어려움들을 이 저성장의 국면에서 성장으로 성장 회보로 갈 수 있는 이 전환적 국면을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그리고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관련해서 규제가 문제라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 풀고 일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제는 미래의 국민의 삶, 내 삶을 바꾸는 후보가 누구냐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대장동 계속 하세요. 우리는 그 얘기 이제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대장동 확실히 아니라 빠져나가겠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게 거론될수록 힘든 거지요.
우리 국민은 부패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후보한테는 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전국 토를 다 대장동화할 겁니까? 이렇게 부패 문제로 미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적 국가의 지도자는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썩어 있는 부분을 환부에 대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이 나라의 5년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저는 국민 요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당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상황실장 맡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이재명 지사한테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검 받으셔서 이 부패 냄새, 썩은 냄새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어제 김병욱 TF 단장님이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단장이 대장동은 일단 이재명 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네. 김병욱 의원의 주장을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료를 인용해서 마무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럼 캠 선대위 내에서도 이제 이건 이제 안 할래. 대장동 저 옆에 신흥공단 신흥동에 그 공원에 갔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안 합니까? 갔었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약간 뭐 유승민 후보 정도야 인정하겠는데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그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웃으세요. 윤석열, 홍준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간에 과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누가 높낮이가 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얘기로 그래서 경선으로 캠프에서는 이 우리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 정쟁적 요소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우리 국민의 삶과 미래가 더 어렵다. 그래서 내 삶과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바꿔 나가는, 변화해 나가는, 혁신해 나가는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는 가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대장동은 안 꺼내겠다. 민주당의 희망사항이지요.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본인이 설계했고 본인이 사인했고 본인이 감독을 하면서 유동규는 실무자라고 얘기한 게 누구였습니까? 본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깨끗하다?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고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다 믿어줄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특검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믿어줄 수 있도록 응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특검을 해서 깨끗하게 벗어나면 제가 나중에 저희도 특검 매크로를 하나 얼마든지 가져오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얘기하실 때 이렇게 팻말로 듣고 그냥 할 수 거기 있도록. 박영수 특검이 연관돼 있어서 특검이 연관된 거 무슨 특검이 합니까? 특검이 저는 웃다 갈 것 같아요. 특검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중립적 입장인데 사실 이제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패 문제를 우리가 덮고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 썩은 데가 진동하는 이 대장동과 백현동과 정자동 그리고 이 조폭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야지. 어제 제가 그 아수라라고는 영화를 봤어요. 국민들께서 방송 보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처음 보신 거예요? 예, 전 처음 봤는데 그런 배경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론 작가의 상상력도 가미가 돼 있는 부분들이지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먼저 주제 자막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투표율 65% 넘으면 내가 압승이라고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다시 오늘은 좀 더 줄여서 60%만 넘으면 압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세는 저 홍준표로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오늘 모바일 투표가 거의 50%대로 올라갔습니다.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5시 기준 투표율은 54.49%고요. 어제 오늘 있었던 투표는 투표권을 가진 책임 당원들의 투표고 그다음에 내일과 모레 ARS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죠? 나머지 투표 안 한 당원들은 이를 이제 여론조사 50%랑 합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최종 금요일에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유리합니까? 선관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시죠? 당이 유리하지요.
당이 유리하다. 당 전체가 좋지요. 흥행에 성공을 했으니까. 홍이 됐든 윤이 됐든 모르겠고 일단 당이 유하고 유리하다. 원은 빼면 안 되십니다. 아. 그렇죠. 어느 정확한, 후보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홍, 윤, 유, 원은 네 명인데. 모르겠고. 예. 네, 우선 뭐 빅2가 상당히 여론조사상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중심에 서 계신데 예. 어쨌든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후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이끌어오는데 상당히 좋았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당의 선관위가 비교적 무리 없이 민주적인 프로세스, 제가 선관위원이어서가 아니고 아주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비교적 여론조사 문항 같았을 때는 분당 사태까지 여러 번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모든 진영의 의견을 받고 또 조정을 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당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선관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고 또 예. 만약에 내전 같은 경우가 왔었다고 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당원의 외면을 받았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좌됐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성일정 의원님이 후보들이 잘하신 뛰어났다기보다는 선관위를 총괄했었던 전략기획 부총장으로 선관위에 들어가셨던 성일정 의원님이 잘 설계해서 사람 알아보시네. 잘 해서 올라갔다. 그리고 대기실에서 두 분이 속닥속닥 하시더니 처음에 아이, 상황실장 제가 얘기하고 보기엔 이거 이제 하기로 다 이렇게 하신 그 건가요? 오늘까지 이틀간 이제 54% 정도 투표율이 나왔는데 네. 뭐 내일 이틀 하면 60대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측으로 65%는 안 넘을 것 같고. 예. 그러면은 민주당보다는 낫다. 민주당은 60대 후반이었거든요. 예. 다 총괄적. 그래서 그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들이 여야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데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야가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데 관심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60% 너무 넘고 하는 부분들은 서로 경쟁이 치열할수록 올라가는 거라서 뚜껑을 열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전반적인 이 외부의 평가는 홍준표 후보가 많이 따라붙었다. 이게 아마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볼 때는 홍 후보가 좀 따라붙었다. 따라붙었다. 그러나 아직 넘지 못했다. 아직 넘지 못했다. 만약에 오늘 이건 뭐 상상이죠. 그냥 상상은 아니고 과학적인 예측으로 해서 김영진 총괄 상황실장님이 이재명 후보 측이지만 오늘 경선을 한다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하면은 그러니까 따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오늘 될 한다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야 뭐 저기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선관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못했다가 또 중립성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누가 이길지 안 이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높은 참여율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내일 가면은 65% 정도 넘을 것 같아요. ARS 또 응답률이 높거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이 참여율을 보면 얼마나 국민 여망이 큰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후보를 내야 되는지 아마 모든 이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흥행이 대박을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 혹시 저녁에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일이 있으면 예. 국민의힘 4명 대통령 후보의 토론을 보시라. 금방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토론회를 우울하면 토론회를 봤다. 국민의힘 토론회를 봤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보통 일반 국민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이 토론의 그 부분들이 있어서 뭐 서로 그냥 할 얘기 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사실은 잘 예측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그냥 툭툭 나와서 저 뭐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의 경선 과정은 비리 있는 거에 대해서 공격하고 감추다가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토론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흥미도 있었고요.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또 인정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원칙 아이고 있는 내가 또 당했네. 뭐 이렇게 예, 또 원칙 그러고. 있는 또 그 윤석열 후보의 그런 날카로움도 자꾸 돋보이는 또 시간이 갈수록 또 토론회의 실력이 아주 일치월장하는 모습도 보면서 선관위원이시기 때문에 확실히 각 후보에 균형적으로 성일종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의 소재가 아주 많았어요. 네. 한마디로 가장 근래에 와서 가장 셌던 거는 인도 개사과
논란 아주 제일 셌죠. 그걸 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어서 국민이 개냐, 예. 뭐 이렇게 하면서 개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이 심했었고, 근데 전두환 그 5.18과 구타 테러를 빼고는 정치는 잘했다. 이 논쟁을 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많았고, 그래서 건설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가지고 그 찬반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생각에 대단히 재밌는 논쟁이 됐던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혹시 주 4일제라든지 윤석열 후보의 120시간 노동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논쟁을 했으면 훨씬 더 건설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논쟁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민주당이 아주 그냥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싸워달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이제 나왔으니까 일대일- 나중에 이제 하면 붙을 겁니다. 본선에서는 이제 벌써 토론이 나오겠죠. 되겠죠. 120시간. 1대1 토론이 민주당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당이 이 1대1 토론을 과감하게 이게 채택을 하면서 후보 간의 충분한 토론과 여러 가지 깊이를 서로 나눌 수 있었지. 그게 아마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신선했고 상당히 재미있었을 거라고 기획을 잘 생각을 짠 것 합니다. 같아요.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쪽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후보들의 이제 처음에 이제 경선 때 후보들의 입김이 너무 세서 조금만 뭐 하면 후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합의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다라는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저희 선관위가 알아서 저희는 했거든요. 전략 그렇게 하고 기획부 총장님이 잘하셨어요. 우리 그건 김 의원님 인정. 인정. 김 의원님이 얘기하신 솔직하게 그냥 인정하시네요. 인정하세요. 김 의원님이 얘기하신 개사과도 토론이 뭐 공수가 이슈였죠. 있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어요, 있어서 이슈가. 뭐 사정없이 치고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근래 보기 드문 대권 후보들 간에 많은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흥미롭게 근데 사실은 사과도 있었고 식용견 논란도 식용견 있었고 논란 이게 이상하게 개를 가지고 많이 개판. 이게 방송이 부적절하셨습니다. 저처럼 완곡업법으로 그래요?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빨량반은 쑥 빼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예, 그래서 개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식용견, 이런 정도가. 뭐 개 사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토론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진 않았어요. 개급으로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건데 야당의 네. 토론의 형식과 그 격을 개급으로 자꾸 낮추려고 그러진 하는데 않습니다. 제가 상당히- 살짝 깐것 같아서 약간 좀 죄송한 상당히 마음도. 아주 상위 클래스의 상위 성공한 토론이었다. 그건 일단 개는 빼고 그거는 뭐 성공한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어땠습니까? 저는 개를 가지고서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반려견 정책이랄지 그런 정도 반려묘도 뭐 예, 이렇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반려견에 관한 이후의 화장이라든지 그 위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럼 그런 시설들에 대한 법적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개 사과, 그다음에 식용견 뭐 이렇게 해서 논쟁을 해나가는 거는 현재 흐름과 안 맞는 얘기를 해서 대장동에 개로 응수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대장동 공격을 하니까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제 개로 하는데 다 끝났습니다, 김 의원님. 이거야말로 끝났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예. 대단히 이제 사실은 감수성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반려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거와는 확실히 틀린 사실 본인과 같이 하는 뭐 예. 동반자, 공동체 뭐 이런 것까지 있는 상황에서 식용견 논란은 대단히 제가 보기엔 우려스러운 거고, 실제로는 의원님도 아시지만 그 논란이 사라진 지 꽤 오래됐어요.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예, 이런 대선 후보들이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반려견들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또 물밑에서 아니면 또 뭐 그냥 그 제도권이나 또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는 대선 후보 토론장에서 앞으로 반려견이라든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그 공동체로서의 편입해야 되는 이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예. 그걸로. 예. 저도 이제 개를 키웠더니 좋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딴 데 가서 개가 살고 있는데. 생명체는 다 이렇게 예. 소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소중하죠. 소중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사실은 누가 유리하냐, 각각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유리하다, 투표율이 높으면 이렇게 하는데 가장 먼저 화두를 던진 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본인을 밀기 위해서 신규 당원들 위주로 투표를 막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투표율이 일정 부분 넘어가면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게 홍 후보 측의 주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당 후보 되면 진정으로 국민이 집권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신규 당원 상당수가 수도권 젊은층, 이른바 중수청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유리하다 했고, 원희룡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잡을 원희룡에 대한 당심이 만약 반영된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일종 의원님은 사실 선관위이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라고는 전혀 말할 수가 없는 위치여서 제가 이제 김영진 의원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약간 이번에 선거인단의 표심은 예. 중수청의 마지막 청, 뭐 중도는 막 판단할 거고, 그다음에 수도권 뭐 이번 보궐선거나 좀 나왔고, 예. 청년층이 좀 남아있어. 청년층이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로 한번 갔었고, 그런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갔다가 홍준표 후보에 갔다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아마 마지막 남은 변수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TK에 있는 어르신들이, TK의 전통적인 그 지지자분들이 윤과 홍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전체 마지막 판세를 가를 수 있는 층이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남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예, 워낙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11월 5일까지 우리 5일까지? 국민들께서 아마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거고요. 또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선관위이시니까 다음 주 나오실 때 분석을 좀 쫙 누가 된 사람, 떨어진 사람 그리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그리 부탁을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시청자 의견이 잠깐 있었는데요. 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관련돼서는 찬성하는 분은 이재명만이 부동산 부패 카르텔을 잡을 수 있다. 그다음에 민주당 오늘 멋지게 잘했군 박땡땡님, 전 아닙니다. 댓글로 그렇게 나온 바가 있고, 반대쪽에서는 김땡땡님 그들만의 리그를 진행 중이다. 개땡땡님, 개땡땡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분열된 듯라는 얘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야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제1당과 제2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대진표를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보겠습니다. 박빙의 대진표 삼지대에 달렸다로 삼지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다자가상 대결 결과를 보면 일단 박빙입니다. 야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고루 번갈아 넣어서 다자가상 대결을 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거의 오차범위 내에 거의 차이가 없고요.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세 후보는 2% 내외가 됩니다. 근데 박빙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들어갔을 때 역시 오차범위 내로 약간 차이가 있고요.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 이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4% 정도로 나왔는데요. 합하면 6.9, 8%가 좀 8% 가까이 되죠. 8%가 넘죠. 네, 33%. 8% 가깝게 되는군요. 그래서 역시 당락이 저 삼지대 후보들에 달려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일이지요. 원래 제가 전에 그 주호영 권한 대행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만나서 합당이 다 됐었거든요. 큰 결에서 됐었기 때문에 큰 원칙과 몇 가지 항목들이 합의가 이루어졌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당에 대한 단장으로서 이제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만나는 날 합당이 안 되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안들이 들고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걸 잘 마무리 못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좋은 자원이세요. 그리고 또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지금 나와서 정치인으로서 또 이런 큰 대통령 후보를 뽑고 있는 이 과정에 만약에 본인이 안 나갔을 경우 존재 가치가 자꾸 수그러들잖아요.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셨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실 거로 보고, 또 그 와중에서 국민 여망에 저는 부응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나중에 할 거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발 안철수 후보는 이번엔 철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철수가 주특기예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에 진입한 게 2012년 대선 전에 20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이니까 10년 정도 됐는데
대부분이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 도운다고 하더라도 화끈하게 도운 적이 없어요. 투표하는 날 미국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안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후보로 나오면 철수하면 이제 정치를 은퇴하는 게 맞다. 이름도 철수인데 또 철수합니까? 민주당의 바라는 바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강력한 저는 제가 보기엔 상황실장으로서 제대로 바라는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보기엔 정치를 취미로 하는 것 같아요. 돈 많고 할 일 없으니까 시간 많고.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안내배 주가가 안철수 후보가 대권 후보로 나가면 올라가요. 그럼 무슨 개인 무슨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대권 후보를 출마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김영진 이번에 만약에 의원님의 주장으로는 정치가 비즈니스냐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는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안철수- 김영진 상황실장님이 네, 안철수 후보를 긁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단일화가 안 되게. 그렇습니다. 아주 물론 본인의 철학도 들어가 있겠지만 철학이라고까지는 없고 계산은 상당히 잘하시는 거죠. 지금 빠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저 김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한다고 해도 전혀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서울시장 할 때도 우리가 단일화해서 잘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경쟁을 해서. 그런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누구도 안철수 후보 보고 나오지 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6개월 전에 대선 출마 안 한다고 했었는데 아, 6개월 전부터 이분 한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캠페인에 대해서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지도자급이고 또 대선에도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완주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권의 무지막지함 그리고 여당 후보의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정말 심각한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이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안철수 후보 얘기는 뒤에 또 그러니까 뉴스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오늘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좋은 말씀을 했어요. 제1야당 후보가 사퇴하고 자기가 후보가 되면 나한테 대선에서 양보해라. 이긴다. 네. 대선에 이긴다. 대선에 이런 오늘 이긴다. 명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아마 마지막까지 제1당 후보의 사퇴를 기다리면서 철수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희망사항이지. 이번 금요일에 뭐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또는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누가 되든 그냥 내가 할게. 안철수 후보 얘기는 나한테 사퇴 양보해라. 그렇죠. 그럼 정권 교체 된다. 이런 오늘 말인 거네요. 획기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은 어쨌든. 제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주 민주당에서 좋아하고 예, 계십니다. 민주당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제가 볼 때 정의당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단일화할 의지는 1도 없는 것 같아요. 정의당은 상수로 보고 계신 거죠? 정의당은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지요. 그리고 전에도 아주 일관된 모습으로 늘 대선에서는 완주하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정체성이 있는 당이죠. 확실한 진보로 예. 펴나가고 있고 그래서 일정한 정치 지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형도의 유지를 위해서도 안 나올 수가 없는 당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면 정의당은 끝까지 완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표는 어디로 갈지는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썰피 이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입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부터 보시죠. 안철수가 구하는 나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하루 전에 이런 제목의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좀비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혼란에 빠진 도심에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주사기를 던져 좀비를 고쳐줍니다. 시민을 구한 사람 바로 안 대표네요. 일단 위기에 처한 나라를 안 대표가 구한다는 설정 같은데 좀비의 재앙에 SF 판타지 소설 같습니다. 이 보시죠. 불법 선거운동 녹취 공방. 국민의힘 홍준표 캠프, 윤석열 캠프가 불법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 여성이 윤석열 캠프 관계자라는 전제 없이 당명만 언급을 하고 윤 후보를 지지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바로 당 사칭이자 불법이란 주장입니다. 이게 명백한 불법 선거는 이거 사실은 사기거든요. 사기 일종의. 그냥 이제 잘 모르는 당원들 같은 경우 덜렁 썩을 수도 있죠. 이게 당에서 미는 후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에 윤석열 캠프 측은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며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보죠. 외로운 도보 투쟁. 오늘 1인 보도
도보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성남에서 청와대까지 40km 넘는 거리를 이렇게 특검하라 써붙이고 혼자 걷고 있습니다. 대장동 이슈를 부각시키겠다는 건데 원래는 혼자 걸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죠. 대장동에서부터 청와대까지 1인 시위 걷기를 할 생각입니다. 자, 나는 원팀이라고 하셨으니까 같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11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도 뭐 내일부터 당장 일정이 있고요. 글쎄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게 얼마나 대장동 사건을 특검으로 끌고 가고 하는데 효과적인 건지. 다들 단호박으로 대응을 했네요. 혼자서도 걷는다. 그 결과 금요일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한 분씩 주제 하나에 한마디씩 촌철살인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부터 하신다면, 예. 안철수가 구하는 나라, 음, 안철수의 나라, 안철수가 희망하는 나라.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함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안철수 후보인 것 같아요. 철수하지 말고 예.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바대로 끝까지 가서 자기 정치적 실체와 내용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다. 그래서 안철수가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안철수를 제가 보기에는 구해야 될 것 같다. 예. 끝까지 철수하지 말고 가라. 지금 뭐 앞서 김영진 의원님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름처럼 계속 철수를 해왔다. 계속 이제 안철수 후보를 자극했는데 안철수예요, 안철수. 원래 손까지 붙이면 철수 안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성일종 의원님이 한마디 더 해주시면 다른 뭐 주제로. 예. 네, 외로운 도보 투쟁. 지금 각각 후보들의 이제 선거운동하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각 후보가 국민께 드리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지금은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국민 투표도 예. 여론조사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게 국민한테 드리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인데 지금 30km가 넘는 저 먼 거리를 예. 혼자 걷고 있잖아요. 43km. 예, 예. 왜 다른 사람이 걸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혼자 하면서도 국민들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또 민주당도 대권 후보가 나서서 이렇게 걸으면서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거 불법 선거 운동 녹취 공방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이 법 위반이다라고 하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거 당협위원장들도 당연히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선관위원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당협위원장들이 누구누구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여기에는 뭐 어느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밝히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지구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썰 뉴스가 많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뉴스 이겁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 후보가 되신 분이 양보를 해주신다면 예. 그러면 충분히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죠. 안철수의 근자감. 자,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한 다음에 자신감에 찬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지금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근자감, 근거가 있는 자신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근자감인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썰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안철수 대표 양보도 없다, 철수도 없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나한테 양보해라 이렇게 초반에는 강철수 컨셉트로 가고 있어요. 강철수.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는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장관
뭐 총리로 좀 발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따라서 대표님의 단일화를 임하는 입장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과정을 보면서 어떤 분이 총리나 장관으로 적합한 분인지 잘 관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서 안철수 행정부의 강요로 쓸 그런 인사들을 살펴보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한 이 멘트는 지금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일각에서는 지금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출마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반박하는 차원으로도 뭐 저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뭐 국민의힘 후보들을 내 정부 안철수 정부의 강요로 쓰겠다 이 발언 왠지 이 장면을 보고 떠올린 발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돼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비슷한 장면 한번 보시죠.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자, 이걸 보고 착안을 했다. 이런 라고 말씀. 뭐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참고로 홍준표 후보는 예전에 MB정부 때부터 법무부 장관을 해보고 싶어 하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번 주 금요일 5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안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안철수 대표의 근자감에 대해서 상반된 시선이 있는데, 자 일단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다. 근자감이다 말 그대로. 자, 변수가 안 될 거라는 시각인데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자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내가 이미 6개월 전에 알려드리지 않았느냐. 그때는 안철수 대표가 출마할 거라는 내 말에 아무도 믿질 않았다. 그때도 무운을 빌어드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난 5월 초였죠. 자신의 SNS에 오늘 안철수 대표께서 특유의 합법으로 당시 이제 안 후보는 대선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를 보니 아마 대선 출마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운을 빈다고 했습니다. 뭐 잘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얘기를 한 거였었죠. 약간 시니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대표는 지금도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야 박빙 구도로 지금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수가 확실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석들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믿을 게 없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반대로 박빙 구도로 갈수록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이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그러면 야권 단일화에 대한 압박, 목소리가 커질 테고, 자, 그럴수록 안철수 대표의 갑의 위치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갑의 위치라는 얘기 좀 말 나온 김에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한번 직접 나온 적이 있어요. 듣고 가시죠.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자, 당시 갑철수라는 이 맥락은 그 아내 김미경 교수가 보좌진들에게 이른바 갑질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논란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나왔던 얘기인 거고요. 하지만 본인이 먼저 내가 갑철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유명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와 더불어서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프레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정우 생각하지 마. 예. 안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포기가 없다, 철수 안 한다 했으니까 뭐 끝까지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럴수록 이제 국민의힘 상대로는 갑의 위치가 더 확고해지니까 결국에는 좀 풀이를 해보자면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뭐 비슷한 의견이 또 국민의힘 안에서 나옵니다. 바로 안철수 대표의 근자감, 근거가 있다 이런 우려인데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도 사실 안철수 대표의 자존심을 긁어서 우리가 화를 키웠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떠한 접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진작에 지난 봄에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을 해서 이런 변수를 없앴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와의 그런 뭐랄까요 서로의 의견이 참 다른 게 나오고 있잖아요.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출마로 이제 대선 구도가 점점 더 심층될수록 썰어볼 거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보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먼저 초청장이 오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근데 단 그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시기 어렵다고 알고 있고요. 자, 아르헨티나에 태어나서 자, 오늘도 이제 국제 이슈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방북을 요청했다. 이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뒤로 좀 진전된 게 있나요? 네, 이미 지난 2018년 2년 전이었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가서 교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방북 의사를 전달했고, 자, 이에 대해서 교황은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만약에 초대장이 오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교황청에서는 북한 대사관과 접촉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은 그러면 언제 가냐? 맞아요. 시기라는 거죠. 당장 내년 2월 달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방북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북한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고 내년 2월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청와대도 일단 뭐 시기 문제로는 확답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 그것도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뭐 방북을 하더라도 내년 2월 달 베이징 올림픽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방점인 건데, 자, 말씀하신 김에 아르헨티나, 자,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남미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뭐 축구도 유명하지만 뭐 엄마 찾아 산말리 갔던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반대에 있는 남미이기 때문에 계절이 반대이긴 하지만 그렇게 따뜻하냐? 전반적으로 온화한 날씨라고는 해요. 하지만 전국이 다 따뜻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그 남서쪽에 있는 저기 안데스 산맥에 접경된 지역이나 더 남쪽에 남극 쪽에 가까운 지역들은 상당히 추운 혹독한 날씨고 또 빙하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그런 추운 날씨 한번 관련 영상 보고 가시죠. 얼마나 추운지 보죠. 그래, 빙하를 가는데 안 추울 리가 없지. 우리 별로 안 추울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게 바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추울 것 같은 게 눈이 내리는 날이나 엄청 얼음이 있거나 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거기서 햇빛이 반사돼서. 열이 방출 녹으면서 이제 열이 방출돼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네, 아르헨티나 추운 지역이 많다. 자, 일단 뭐 어쨌든 청와대는 지금 당장 교황의 방북이 쉽지 않다. 이런 뜻을 돌려서 얘기하려고 얘기를 한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르헨티나가 따뜻한 나라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86의 고령이시기 때문에 추울 때 뭐 순방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나라 출신이라서 어렵다라는 표현은 정말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실제로 뭐 교황께서는 겨울에 순방을 하시긴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황청 그 순방 기록들을 좀 찾아봤더니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합니다. 겨울에는 주로 순방이 없었는데 그나마 가장 추운 시기가 바로 2016년 지금 이맘때쯤인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스웨덴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스웨덴 말메라고 그나마 좀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대부분 다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겨울이죠. 예,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 스웨덴 말메는 보통 한 4도에서 5도 최저, 높게는 최고 한 10도 정도 되는 기온이라서 우리나라 11월 말, 12월 초와 좀 비슷한 날씨라 뭐 겨울에는 교황이 잘 순방을 안 한다는 부분은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표현 자체는 따뜻한 나라 출신이라 어렵다. 이건 틀렸다는 거. 어쨌든 뭐 관건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좀 더 이제 발전된 상황이 보이면 또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그때 또 한번 썰어보도록 하죠.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끌 인터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 후보 측의 각 입장을 좀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나왔습니다.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였는데 이제 2차 경선 뒤에 예. 이제 홍준표 후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예. 왜 도우시는 건가요? 우리 온 국민이 정권 교체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오는 틀릴 수 있으니까.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지금 대장동 비리를 포함해서 각종 의혹과 이런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막판에 28대 62라는 역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룰 때문에 결국 후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졌지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흠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홍준표는 5년 전에 이미 검증이 한번 됐고 요즘에는 주변에 비리나 이런 게 연결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 홍준표 대 더티, 약간 그쪽을 공격을 할 때 결국은 이재명을 공격하기에는 우리 홍준표가 좋겠다.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더티합니까? 더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쪽에서 덮어 씌울 수가 있어. 공작과 음모에 좀 취약성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회창 후보가 2번이나 떨어졌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대엽 병풍 사건. 이른바 아들 병역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떨어졌지. 그다음에 20만 불을 돈 줬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발설한 사람은 진역 갔는데 대통령은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취약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는 윤석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중에 홍준표 후보는 주변에 비위 있는 사람도 없고 라고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주변에 아예 사람 자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도 있고 최근에 몇 명이 또 있지만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인간관계도 부드럽고 또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냈죠. 송도국제도시라든지 인천대교. 안상수 위원장님 말고 홍준표 후보가. 그래서 이제 저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역량이 또 보충이 되고 또 우리 최재형 후보가 이제 클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좌총령 500호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당의 70~80%는 저희들 다 통합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대세론 때문에 다들 거기 줄 쓴 거예요. 일반적인 정치권의 경향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분이 대부분이고 저희들한테도 소통하면서 좀 걱정하지 마 도와줄 테니까 이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진행 PD가 잠깐 이게 스튜디오에 이게 뭐냐고 묻는데 이게 지금 불법 무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게 토루 망치입니다. 토루 망치인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 지사가 그 대장동 사건에 그냥 불법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부동산 투기를 설계해가지고 4천억이라는 이익을 내면서 그냥 이거를 그냥 변호사 다들 판검사 출신들 고위 법관 이런 평생 갑질이나 하다가 말이야 거기가 그냥 그 부동산 투기를 화면에 어차피 가지고 오신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전부 다 그냥 때려 부셔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토로로 뜬 거 아니에요. 사실은 4강에 거의 내가 들어가는데 문턱에서 좀 이렇게 해서 이 국민들로 다 떴었는데. 그러면 이거 평소에 가지고 다니세요? 오늘 방송 출연이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방송 출연이라 가지고 오는데 다른 데서는 막 가져오라고 그래요.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게 있으면 방송 시청률이 높대. 국민들도 이제 시원하게 그냥 이 기득권층들 말이야. 지금 민주당 586 기득권 우리 당에서도 일부 기득권층 있잖아. 이걸 싹 쓸으려는데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그걸 책임지고 갈 수 있어요. 안토르로. 팩토르 안토르. 그렇습니다. 좀 또 얘기가 되네요. 아까 얘기로 다시 잠깐 이제 망치가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원래 홍준표 후보랑 좀 친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를 두 분 다 26년 전에 같이 15대 때 YS 퀴즈로 들어왔죠. 홍준표는 원체 이제 전사로 많이 애를 썼죠. 그 정말 우리가 야당일 때 맨 앞에 그냥 전투를 하면서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데 저는 마침 주요한 시기에 인천광역시장을 했어요. 3대 4대 그때는 3대 때 김대중 4대 때 노무현 때 이제 당선됐는데요. 대통령 때 그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일인데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그런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키는 것만으로도 당의 큰 기여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중앙의 언론은 부각이 잘 안 돼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로 이번에 나갔습니다만 8강에 들어갔고. 그거 나중에 또 혹시 지방선거 혹시 네. 나오시면 나중에 또 오실 테니까 홍준표 후보 얘기를 취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홍준표는 이제 원체 이제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모래시계 검사도 하고 뭐 당에서도 뭐 투사로서도 그렇고 야당 대표도 하고 경남지사도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그 이런 그 좋은 경륜을 쌓으면서 사실은 5년 전에는 차출돼서 나간 거죠. 우리가 뭐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당의 인기가 4%밖에 안 될 때 그냥 차출돼서 대표적으로 나가서 그냥 야단 맞았는데 지금은 많이 준비된 그런 대통령으로서. 아니, 제가 왜 친하냐고 여쭤보냐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물론 이제 안 친한 분들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덕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 없다. 뭐 근데 지금 부인하지 않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뭐 친했는지 아니면은 사람이 그쪽에 없어서 그냥 가신 건지 여쭤보려고. 아니 그런 친하기는 어느 정도 친했고 저도 이제 어디가 줄 서는 걸 싫어하거든. 덕이 없다는 걸 지금 부인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덕이 그 부인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거는 이래요. 이제 홍 후보가 당선이 되잖아요. 이번에 11월 5일 날 그러면은 당 전체를 원팀으로 해서 다 같이 협조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또 그리고 내년 3월 9일 날 당선이 되면 당이 주축이 돼서 우리 국정을 이끌어 나갈 텐데 특히 홍 후보는 나는 의회주의자다 해서 국회에서 많은 일이 결정되고 오히려 청와대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외롭게 투쟁을 하다 보니까 좀 기득권층하고 늘 부딪히는 그러니까 변방에서 그러니까 흑수저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또 비주류에서 주류로 가다 보니까 그 몸부림이 많이 거기 포함이 돼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요약하면 안상수 위원장님 말씀은 홍준표 후보가 덕이 좀 부족하지만 원팀은 만들 수 있다. 물론이죠. 저희들이 또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당에서 또 후보가 된다면 역할을 하니까. 그럼요. 그런데 대통령이 덕이 또 만약 대통령까지 이제 본선 나가신다면 덕이 있어야 되는 덕. 지금 원래 이제 예전에 성현들이 얘기할 때는 덕을 1번으로 쳤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덕이 꼭 1번이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홍준표 자신도 많이 변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 8강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플레이였거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벌써 그 이후에 4강까지 가고 또 이제 4강에서 지금 이제 후보로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그 협의를 해 가면서 그 측근이랄지 주변 얘기를 잘 고려해서 조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번 토론에서 보니까 좀 이전과는 좀 달라진 지난 대선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덕이 좀 생겼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안상수 위원장님 말씀은 꼭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님은 상당히 난처한 질문을 좀 한 것 같아서 일단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공동 선대위원장님이시니까 그 사실인데 여쭤봤습니다. 방법상으로는 어디가 당과 함께한다. 당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이다. 오히려 다른 분들 중에서 일부는 또 뭐 이렇게 그런 그 정의와 공의를 걷기 이전에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으니까 뭐 양쪽 다 적당히 인정을 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경선이 하고 있는데 모바일 투표가 지금 오늘까지 54.5%가 됐습니다. 모바일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보시겠지만 그러면 홍 후보가 유리하다는 근거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오늘 아침에 모 방송에서 보니까 리얼미터라고 꽤 그 비중이 좋은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 거기 대표 이택수 씨가 뒤집힌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그 당협이 자기네 포함해서 5개밖에 없었고 2등하는 후보한테 80%가 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론이 올라가니까 당심도 좁혀졌거든요.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28만 명 정도가 우리 당원인데 지금은 21만 명이 늘었어요. 대부분이 모바일로 늘은 겁니다. 그리고 신규 당원들이 많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21만 명이 늘었는데 모바일 그러니까 종이로 이렇게 당원이 된 게 아니라 모바일로 늘었는데 이분들이 모바일 투표에 능한 분들이고 또 2040이 35%입니다.
신규 당원 중에 그렇습니다. 비밀인데 이것은 사실은 뭐 아니 나왔어요. 다 뉴스에. 그렇습니까? 나왔어요. 나만 비밀인 줄 알았네. 아무튼 예. 그래서 35%가 거기는 이제 2030이 지금 우리 조사에는 40%가 넘어요. 홍준표 지지가. 예. 그리고 타 후보들은 죄송하지만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돼. 그것이 거의 투영이 될 거라고 봐서 저는 뭐 박빙 어쩌고 저쩌고 뭐 상투적으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앞서 있다. 이미 그렇게 홍보가 앞서 있다. 예. 뭐 이건 윤 후보 측은 당연히 정권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서 투표율이 높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홍 후보 측 입장에서는 젊은 층들이 많이 했고 젊은 층에서 홍 후보 지지가 높기 때문에 이미 앞서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님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로 계실 때 허경영 씨 국가혁명 배당금당인가요? 허경영 대표를 만났잖아요. 예. 홍준표 후보랑 허경영 대표랑 누가 낫습니까? 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랑 비교하려고 만났었죠. 아, 이재명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이재명 뭐 100억씩 준다는데 이 사람은 1조, 이재명 100만 원, 예. 10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재명 이는 후보가 1억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1억씩. 근데 허경영 후보는 과거에 대선 출마를 뭐 밝히긴 했으니까 허경영 대표는 과거에 2008년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같이 찍은 사진을 합성으로 조작해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거든요. 재산 신고액이 72억인데 강연 수입 등으로 얻고 있고 그래서 사기가 농후하다. 지금도 라는 주장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자세히 모르십니까? 그건 법적인 조치니까 다만 뭐 영수증 처리하고 자기가 이렇게 뭐 받는다고 그러던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검사 사칭에서부터 우리 형수한테 뭐 쌍마서부터 무슨 또 무슨 뭐 지금 대장동 비리에서 그냥 변호사를 뭐 20명이나 썼는데 재산은 2억이 늘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우리 저도 뭐 광역단체장을 했지만 오리무중이야. 여러 가지 사는 방법이. 그런 사람이나 뭐 피장파장이지. 피장파장이. 뭐 여당의 이제 대선 후보에게 당연히 제일 야당의 후보 측에 예비 후보 측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제 허경영 대표는 대한 시각은 또 좀 다른 게 있어서 과연 되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정치는 누구나 다 만나는 것이고요. 제가 그거를 아주 잘한 일이라고 강조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누구나 만나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제도권에서 맞게 하는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또 그런 뭐 내 뜻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또 저 양반이 나한테 야 안상수 시장은 뭐 인천 송도 그 1200만 평 그 엄청난 거를 그냥 만들어서 공짜로 만드는 거니까 인천 대학교도 민자로 하고 그랬으니까 안상수 같은 정치인이 최고다 그래서 저 양반이 나는 또 평가를 해요. 잘 알더라고. 연구를 많이 머리가 좋아. 다른 건 몰라도. 원래 안철수 대표랑 손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안상수 후보가 왔기 때문에 손을 잡았다.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상수 홍준표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인천시 얘기를 한 5번 정도 하셔서 그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다시 나가실 생각인가요? 제가 다시라고 여쭤본 건 과거에 역임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뭐 유정복 유정복 전 시장한테 제가 이제 경선에 참여하면서 전화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이번에 경선에서 중앙에서 유의면 성과가 생기면 중앙에서 활동을 하고 당신은 그냥 인천시장 하고 싶으면 내가 한번 밀어주겠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윤석열 후보한테 가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것이 언론에 났어. 과거 핵심으로 꼽혔던 유정복 시장이. 유정복 뭐 윤상현이 갔다 그러니까 그냥 홍 후보가 그냥 난리를 치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신세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박근혜 대통령 깜빵에다 집어넣은 사람을 가서 하느냐. 그 친구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요. 홍 후보가. 형님 인천시장 나간다고 그래요. 더 많으시니까요. 그렇죠. 나한테는 잘해. 홍 후보가. 근데 하여간 형님 나가셔야 되겠다. 이랬더니 이 대의원들이 한쪽으로 쏠릴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뭐 인천에서 언론 누가 물어보길래 뭐 마무리하러 나갈 용의가 있다 이랬더니 그게 또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아니 앞서 들어보면 홍준표 후보랑 예전에 그렇게 친하신 것도 아니고 홍 후보가 덕이 그렇게 있다고 판단하지도 않고 인천시장 공천을 위해서 홍 후보를 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 그건 절대로 제밥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었고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2030이 지지하는 정치인에야말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해줘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열망하는데 부모들이 이제는 자식들 말을 들어줘야 돼,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홍준표가 이 시대에는 맞는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지. 사실 전 시장과 아무 관련 없이 관련이 어쨌든 없고 홍준표 후보가 제일 낫다라고 안상수. 그럼 내가 진짜 욕심 부리자면 뭐 한번 총리를 달라든지 뭐 어디 가서 국회의장을 하게 해달라든지 그게 맞지. 인천시장 다 해먹은 거 그거 나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면은 또 인천시장도 내가 당시 잘하지. 이제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전화로 한번 인터뷰할 때 근데 한번 길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반박을 또 하셨으니까. 늘었다고 그랬지만 아니 글쎄요 그게 그래요. 내가 시간이 다 시장할 때 되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시장할 때 147조가 늘었어요. 인천의 자산 총액이. 그래서 그건 국토부 통계지 내 통계가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얘기와 안상수 위원장의 인천 얘기를 잠깐 같이 들었습니다. 안상수 홍준표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